어머니, 국 드세요. 제가 어머니 입맛에 맞게 끓였어요. 매일 아침 받아든 국 한 그릇. 맛은 완벽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죠. 그런데 먹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국을 먹지 않은 날엔 괜찮았어요. 그때 알았죠. 문제는 음식에 있다는 걸.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평생 음식을 다뤄온 사람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김연옥입니다. 올해 68이죠. 반찬 가게를 25년 운영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 진열하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죠. 손님들이 제가 만든 반찬을 먹고 맛있다고 할 때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가게는 작았지만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들르는 할머니, 주말이면 김치 사러 오는 젊은 부부, 명절 때마다 전을 주문하는 아주머니들. 그분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제겐 큰 즐거움이었어요. 김치는 연옥이네 반찬 가게가 제일 맛있어요. 이 집 멸치볶음은 진짜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아. 어쩜 이런 맛이 나는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작년 가을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허리는 계속 아팠고 무릎은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 무거운 냄비를 들 때마다 손목이 저렸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허리 디스크도 심해지고 무릎 연골도 많이 닳았어요.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제겐 선고처럼 들렸어요. 쉬라는 말은 곧 이제 그만하라는 말이잖아요. 25년 동안 지켜온 제 자리를, 제 일을 내려놓으라는 거였죠.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아쉬워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분들과 헤어지는 게 슬펐고 제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허전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죠.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막막했어요. 그때 아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집도 넓고 지은이가 좋아할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되고요. 며느리 지은이도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머뭇거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와 한 집에 사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며느리는 며느리잖아요. 서로 눈치 보며 살게 될까봐 걱정됐죠. 하지만 아들 말대로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밤에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네 집은 넓었어요. 신축 아파트였고 방도 3개나 됐죠. 제 방도 따로 마련해 줬습니다. 민수가 직접 가구도 새로 사고 이불도 새로 깔아줬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편하게 쓰세요. 고마웠습니다. 정말로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감사했어요. 첫날 저녁 지은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제 역할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죠.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냥 있으면 심심해. 설거지라도 내가 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정말 쉬셔야 해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기지 못했어요. 괜히 고집센 시어머니처럼 보일까 봐서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차려준 밥상을 받았습니다. 반찬은 정갈했고 국은 뜨끈했어요. 맛도 괜찮았죠. 하지만 숟가락을 들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이건 제 음식이 아니었어요. 제 국이 아니었죠. 제 손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받아먹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25년 동안 남의 밥상을 차려주던 사람이 이제는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 역할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늙는다는 건가? 점점 자리를 내어주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쓸모 없어지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가려고 했어요. 국이라도 끓여볼까 싶었죠. 그런데 이미 지은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될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지은이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거실에서 기다리세요. 그 말에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죠. 냉장고 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겐 너무나 익숙했어요. 25년 동안 매일 들었던 소리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점점 부엌에서 멀어졌어요. 지은이가 모든 걸 했고 저는 그저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지은이가 말렸어요. 어머니, 손 다치시면 어떡해요? 제가 할게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제가 이 집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밥은 지은이가 차려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도 지은이가 했습니다. 저는 그냥 방에 앉아 텔레비전 보거나 산책 나가는 게 전부였죠. 이게 쉬는 건지 버려진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몸이 이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건 지은이가 끓여주는 국은 늘 같은 맛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받아든 국 한 그릇. 된장국이든 미역국이든 북어국이든 맛은 일정했어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았죠. 적당히 간이 맞았고 재료도 신선했습니다. 끓인 지 오래되지 않은 국이었고 온도도 딱 좋았어요. 솔직히 맛만 놓고 보면 훌륭했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 할 때 만든 국이랑 비교해도 손색 없었어요. 지은이가 요리를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일정하게 맛을 낼 줄은 몰랐죠. 어머니, 맛있으시죠? 지은이가 웃으며 물으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맛있어. 손맛이 좋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먹고 나면 몸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68이면 몸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잖아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가끔 속이 더부룩하고 그런 거야 흔한 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뚜렷해졌습니다. 국을 먹고 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조금 가빠지는 느낌이었죠. 마치 누가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불규칙하게요. 평소엔 심장 박동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뛰는 거니까요. 그런데 국을 먹고 나면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쿵쾅, 쿵쾅, 쿵, 쿵쾅. 박자가 맞지 않았어요. 마치 심장이 박자를 놓친 것처럼 불규칙했죠. 이상하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맛은 분명 괜찮은데 몸은 불편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저는 25년 동안 음식을 다뤄왔습니다. 식재료를 만지고 맛을 보고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게 있었죠. 이 음식이 제대로 된 건지, 뭔가 잘못된 건지. 혀로 느끼는 맛과 몸이 느끼는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은이의 국은 맛으론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먹고 나면 몸이 이상했습니다. 이건 명확한 신호였죠. 뭔가 잘못됐다는. 혹시 MSG를 많이 쓰나?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MSG를 많이 쓰잖아요. 맛은 좋지만 몸에는 부담이 되죠. 그런데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 됐어요. 제가 반찬 가게 할 때도 MSG는 썼거든요. 적당히요. 그런데 이런 증상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지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은아, 국에 뭐 특별한 거 넣어? 맛이 너무 일정해서 궁금해서 그래.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끓이는데요. 왜요, 어머니? 맛이 이상해요. 아니야, 맛있어서 그래. 비법이 있나 싶어서.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괜히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심장이 더 세게 뛰었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왔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쿵쾅쿵쾅.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재봤습니다. 불규칙했어요. 빠르다가 느려지고 또 빠르다가 느려졌죠.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을 받아들었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평소처럼 맛있어 보였죠. 그런데 숟가락을 들면서 망설여졌어요. 이걸 먹으면 또 가슴이 답답해질까. 하지만 안 먹을 수도 없었어요. 지은이가 정성껏 끓여준 건데 안 먹으면 기분 나빠할 거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맛은 여전히 좋았어요. 그런데 먹으면서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뭔가 미묘하게 다른 맛이 있었어요. 아주 희미하게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미역국 맛은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음식을 다뤄온 사람의 혀는 거짓말을 안 해요.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게. 국을 다 먹고 나서 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심장도 두근거렸죠.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힘들 정도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속이 좀 더부룩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이 더부룩한 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였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음식 먹고 몸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건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람을 쐬면 좀 나아질까 싶었어요. 공원을 천천히 걸었죠. 그런데 걸으면서도 가슴이 계속 답답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재봤죠.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사님께 증상을 말씀드렸죠. 아침에 식사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게 무슨 증상일까요? 약사님이 혈압을 재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평소에도 이러세요? 아니요, 전엔 괜찮았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고 하셨죠? 그럼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부정맥일 수도 있으니까요. 부정맥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평생 큰 병 없이 살았어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거야 나이 들면 다들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심장 문제는 심각한 거잖아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긴 걸까? 아들네 집으로 이사 온 이후로 생긴 증상이었어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일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몸이 힘든 걸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켠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국을 먹을 때마다 증상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국엔 뭔가 다른 맛이 있다는 것. 평생 음식을 다뤄온 사람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뭔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제게 해를 끼칠 리 없잖아요. 아들과 결혼해서 10년째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내 본능이 말하는 걸 믿어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어요. 지은이가 아침상을 차렸고 민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죠. 10살짜리 손자 준호는 우유를 마시며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밥 먹을 땐 책 보지 마. 지은이가 말했어요. 준호는 책을 내려놓고 밥을 먹기 시작했죠. 저는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은 북어국이었어요. 숟가락을 들려는데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국엔 마지막에 가루 하나 더 넣어.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할머니 국엔 가루 하나 더 넣는다니까. 맨날 마지막에 작은 통에서 꺼내서 넣어. 준호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아이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본 걸 말한 거였죠.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그리고 금방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무슨 소리야? 그냥 다시다야. 아니야. 다시다는 큰 통에 있잖아. 할머니 국엔 작은 통에 있는 걸 넣는다니까. 준호야, 밥이나 먹어.
지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준호는 입을 다물고 밥을 먹기 시작했죠.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은아, 그게 무슨 가루야? 아니에요, 어머니. 준호가 착각한 거예요. 그냥 조미료예요. 어떤 조미료? 그냥 감칠맛 나는 거요. 지은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밥이나 먹어. 지은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국을 먹지 않았어요.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댔죠.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국을 남기는 걸 계속 쳐다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제 방으로 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국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국엔 마지막에 가루 하나 더 넣어. 왜 내 국에만 다른 가루를 넣는 걸까? 왜 작은 통에 따로 보관하는 걸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본능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저는 일어나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를 살펴봤죠. 아무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은 비어 있었어요. 지은이는 방에서 쉬고 있는 것 같았죠. 민수는 출근했고 준호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을 살폈습니다. 먼저 조미료, 선반을 봤어요. 다시다, 소금, 설탕, 후추. 일반적인 조미료들이 있었죠. 그런데 선반 맨 안쪽에 작은 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통들보다 훨씬 작고 라벨도 없었어요. 그냥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었죠. 손을 뻗어 그 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금처럼 보였지만 질감이 달랐어요. 더 고왔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어요. 무취였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 혀에 대봤죠. 쓴 맛이 났습니다. 조미료 맛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뭘까? 왜 이런 게 여기 있는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 통을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국을 버리지 않고 몰래 덜어 보관하기로요.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지은이가 또 국을 끓여줬어요. 된장국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받아들고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 그렇게 말하고 국을 천천히 먹었어요. 중간중간 먹는 척만 했고 사실은 한두 숟갈 정도밖에 먹지 않았죠. 어머니, 왜 남기세요? 맛없으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배가 불러서. 맛있는데 다 못 먹어서 미안하네. 괜찮아요. 지은이는 제 그릇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말했어요. 아, 내가 치울게. 방에 가서 좀 쉬다가 너희들 밥 다 먹으면 내가 다 같이 치울게. 어머니가요? 응, 너무 빨리 먹어서 그런지 소화가 안 되네. 설거지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 지은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로 갔어요. 저는 제가 남긴 국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척 하면서 비닐팩에 옮겨 담았어요. 그리곤 제 방으로 들어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거였죠. 그날 저는 오랜만에 국을 다 먹지 않았습니다. 한두 숟갈 정도밖에 먹지 않았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심장도 규칙적으로 뛰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국을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국 안 드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벌써 사흘째였어요. 응,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 국물이 안 당기네.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지은이는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국을 안 먹으니까 초조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옛날 단골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숙 씨였어요. 반찬 가게 할 때 자주 오던 분이었는데 영양분석 전문가로 일하고 계셨죠. 영숙 씨, 나 연옥이야. 어머,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근데 영숙 씨,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말씀하세요. 음식 성분 분석 좀 해줄 수 있어. 비공식적으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일단 분석부터 해줄 수 있어. 그럼요. 가져오세요. 다음 날, 저는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지은이한테는 병원 간다고 했죠. 옷장에 숨겨둔 국을 가방에 넣고 나왔어요. 영숙 씨 사무실로 갔습니다. 영숙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응,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앉으세요. 뭘 분석해드리면 될까요? 저는 국이 담긴 밀폐 용기를 꺼냈습니다. 이 국 성분 좀 분석해 줄 수 있어. 특히 일반적이지 않은 성분이 있는지. 영숙 씨가 용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일반 된장국 같은데요. 근데 왜 이걸 분석하시려고요? 일단 분석부터 해줘. 결과 나오면 얘기할게. 영숙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로서의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요.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고마워. 꼭 부탁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결과가 나오면 뭐가 나올지, 그게 두려웠죠. 이틀 후, 영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결과 나왔어요.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응, 지금 갈게.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산책 간다고 했죠. 영숙 씨 사무실로 갔어요. 영숙 씨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분석 결과지였어요. 사장님,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국이에요? 일단 결과부터 말해줘. 영숙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국에서 디기탈리스 계열 성분이 검출됐어요. 정확히는 디곡신이라는 성분인데요. 그게 뭐야? 심장약이에요. 심부전 환자들이 먹는 약이죠. 근데 이게 음식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이게 위험한 거야? 위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장기 복용하면 심혈관계에 치명적이에요. 부정맥,
혈압 급변, 심할 경우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보는데 글자가 흔들려 보였어요. 얼마나 먹으면 위험해? 양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 농도면 매일 먹으면 한 달 안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사장님, 대체 누가 이런 국을 끓인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장님, 혹시 누가 사장님한테 해를 끼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신고해야 해요. 영숙 씨, 이 일은 비밀로 해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지만 사장님, 부탁이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영숙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분석 결과지를 봉투에 넣어 건네줬어요. 조심하세요. 사장님,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집에 도착해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분석 결과지를 다시 봤습니다. 심장약, 장기 복용 시 치명적.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왜 지은이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돈 때문일까? 보험금?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걸까?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이것만으론 부족했죠. 먼저 지은이가 그 가루를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지은이의 방을 몰래 수색했어요. 지은이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있었고 화장품도 있었죠. 그런데 서랍 밑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약통이 하나 있었어요. 디곡신. 영숙 씨가 말한 그 약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처방전도 함께 있었죠. 그런데 이름이 지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거였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어요. 보험 서류였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제 명의의 생명보험을 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아들이었던 수익자가 최근에 변경됐더라고요. 전부 지은이로요. 그리고 대출 서류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증을 선 것처럼 위조된 서류였어요. 거액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를 없애려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저를 없애고 보험금을 타고 빚은 제 명의로 돌리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아들한테 먼저 말해야 할까? 고민 끝에 저는 경찰에 먼저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를 더 믿을 테니까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분석 결과지 사진들, 그리고 제가 겪은 증상들.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살인미수입니다.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근데 형사님 현장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어머님께서 협조해 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뭐든지 할게요. 형사님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지은 일을 시험해 보는 거였어요. 국을 먹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지은이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죠. 만약 자기가 약을 탄 국이라면 절대 안 먹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 나겠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는데 그 음식이 저를 죽이려는 도구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평생 음식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지은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계속 부엌을 살폈습니다. 민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준호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국을 끓이는 게 보였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어요. 지은이가 작은 통을 꺼내서 제 국그릇에만 뭔가를 타는 걸. 가슴이 철렁했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지은이가 불렀습니다. 저는 일어나 식탁으로 갔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 앞에 국그릇이 놓였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었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다들 모였네. 밥 먹게 식탁에 앉아요. 민수와 준호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지은이는 민수와 준호의 국을 담기 시작했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먼저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젓가락으로 반찬 하나를 집어 먹었죠. 그러는 동안 지은이는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국을 언제 먹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저는 국으로 숟가락을 가져가다 말고 일부러 말했어요. 아, 그런데 오늘은 국물이 안 당기네. 지은이가 국을 담다 말고 저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왜요, 어머니? 맛없어요? 아니야, 맛은 있는데. 오늘따라 국물이 안 당겨. 근데 지은이 내 국물은 아직 안 펐으니까. 지은아, 이 국 내가 먹으면 되겠다. 그 말과 함께 제 국그릇을 지은이 자리로 옮겼습니다.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이 커졌죠. 아, 아니에요. 제 건 따로 퍼면 돼요. 아니야, 나 국에 입 안 댔어. 숟가락도 안 담궜으니까 깨끗해. 설거지거리 하나 더 만들지 말고 이거 먹어. 다시 퍼면 되는데.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탁으로 와 앉았어요. 그리곤 식사하는 내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왜 안 먹어? 맛없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은이는 국그릇을 쳐다보면서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평소에 국물 잘 먹잖아. 당신도 오늘 국물이 안 내켜? 아, 아니야. 나 배가 불러서. 방금 밥 먹기 시작했잖아.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국그릇을 피하듯 밀어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은이는 절대 그 국을 먹지 못할 거라는 걸.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가 화들짝 놀랐어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어요.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신고요? 무슨 신고요?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형사님도 함께 왔습니다. 김현옥 여사님 계십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네, 접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지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한지은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인미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식탁 위에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민수야, 이걸 봐.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음식 성분 분석 결과지, 약통 사진, 기타 증거 사진들, 보험 서류, 대출 서류. 지은이가 내 국에 심장약을 타서 날 죽이려고 했어. 보험금 받으려고. 민수는 서류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장기 복용 시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성분입니다. 한지은 씨가 시어머님 국에 지속적으로 투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럼 이 국 드실 수 있으세요? 형사님이 식탁 위에 국그릇을 가리켰습니다. 본인이 끓인 국이잖아요. 드셔보세요. 지은이는 국그릇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말없이 뒤로 물러났죠. 그 모습으로 모든 게 증명됐습니다. 형사님이 수갑을 꺼냈어요. 한지은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요, 제발. 제발. 지은이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사업 실패하고, 대출 받고,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민수가 그 말에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사업 실패라니. 사업은 언제 한 거야? 대출은 또 언제 받았고? 미안해요, 여보. 대출 받은 거, 주식 투자 실패한 거, 전부 당신 모르게 한 거예요. 지은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보험금 나오잖아요. 당신 모르게 그 돈으로 빚 갚으려고 했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지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해치려면 칼이 필요 없는 법이야. 매일 믿고 먹게 만드는 게 가장 잔인한 방법이니까. 지은이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어요. 경찰이 지은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저를 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민수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겁먹은 얼굴로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수는 계속 울었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이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준호 양육권도 민수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네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엌을 다시 쓸 수 있게 됐죠. 매일 아침 민수와 준호를 위해 아침을 차립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요. 제 손맛으로요. 민수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 저는 웃었어요.
그래, 힘 닿는 데까지는 내가 만들어줄게. 준호도 맛있다며 잘 먹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평생 음식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길 잘했다고. 그 신호가 제 목숨을 구했다고. 음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제 자리로. 이제 저는 알아요. 나이 든다는 건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과 본능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든 음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게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끓이는 국 한 그릇. 그 안에 제 마음을 담아서 가족들에게 내어줍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먹고 웃는 손자의 얼굴을, 고맙다고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부엌에서, 제 자리에서 제가 가장 저다운 모습으로.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주인공이나 그 외 등장인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연으로 위로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바람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